이번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발표가 되었죠.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1.6%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개 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위축되면 기술적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정의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샤플스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아직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경기 침체를 인정할 때가 된 건가요? 왜?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GDP 성장률이 지금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침체가 되었잖아요. 세상에는 침체를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정성적 모델이 참 많아. 예를 들면 뉴욕 페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블룸버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뭐 하필이면 여기서 왜 갑자기 GDP 2개 분기 연속 침체가 여기서 왜 툭 튀어나와? 물론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아주 됐다 어려운 모델들이 있는 건 알지만 뉴스에서도 너무 복잡한 거는 다루지 않잖아요. 시청자분들 눈높이에서 가장 간단하고 객관성을 띈 것이 아마 GDP 성장률 2회 연속 위축이면 침체다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인지 뉴스에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 침체로 본다, 경기 침체로 본다 이런 사전적 의미는 없어. 지난 1948년도 이후 침체를 선언하기 전에 연속으로 GDP가 2번 이상 침체로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GDP 연속 2번이면 침체로 보자 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이지 그게 사전적 의미로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게다가 그걸 침체로 인정하자 이거야. 2번 연속 뭐 위축되면 침체로 인정하자 이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GDP 성장률만 가지고 침체를 인정할 수는 없어. 이 수는 혹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말 아나?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여서 답이 없다는 말인데 기축통화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라고 해요. 기축통화는 그 나라의 통화이면서도 외부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국내 말고 해외에서 더 많이 쓰여야만 진정한 기축통화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는 경상적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수출해서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달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달러를 해외에 뿌리려면 뭔가 외부로부터 재화를 조달을 해오고 그 대가로 달러를 줘야만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는 매우 좋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작 경상적자와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달러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화폐는 결제 수요 이외에 부의 축적 수단도 되잖아요. 때문에 가치 상실이 지속된다면 그 누구도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화는 기축 통화로서의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를 흑자로 만들면 달러의 강세를 추구할 수 있고 기축 통화로서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모든 세계의 경제가 쪼그라들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야. 이수야,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지? GDP는 일단 국내 총 생산이죠. 그리고 구성 요소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수가 지금 방금 트리핀의 딜레마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아질수록 전 세계 경제는 좋아진다고 그랬잖아. 미국에서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외 나라들은 다 미국에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지.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고 그게 지난번 그러니까 1분기 GDP에서 마이너스 1.6을 기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순수출 때문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역 적자가 심했다. 미국인들이 뭔가 해외로부터 많이 사왔다. 그것 때문에 무역 적자 때문에 GDP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아빠 말은 명목상 두 개 분기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번 분기 한 번만 마이너스에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야. 이번 2분기 GDP는 재고 투자가 끌어내렸거든. 재고 투자? 근데 그 재고 투자가 GDP를 끌어내렸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회계장부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돼요. 비록 팔리지 않았다고 해도 만들어서 재고가 쌓여있다면 그걸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영업이익도 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있으면 GDP가 늘어난 걸로 보고 그 재고가 안 팔렸어도 재고가 줄어들면 GDP가 줄어든 걸로 보는 거예요. 고로 GDP를 재고 투자가 끌어내렸다는 말은 기업들이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들을 팔아치웠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잉? 맞아. 실제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재고 투자 부분만 가지고 GDP를 2.01%포인트나 끌어내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은 재고 투자 부분만 이렇게 떨어뜨려낸다면 실제
실질적인 GDP는 1%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뭐가? 시장에서 재고가 확 줄었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지난 7월에 미국의 월마트에서 재고를 일부러 털어내기 위해서 프라임데이라는 거를 또 열었었거든요. 여전히 넘치는 재고 때문에 10월쯤에 한 차례 더 프라임데이를 개최한다는 전망도 있었으니까 아직은 엄청난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주당 순이익은 2분기에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순매출을 보면 2분기에 무려 7.5%나 증가를 했거든요. 소비가 최대 붐 국면을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7.5%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재고가 쌓여 있어서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대규모 세일이 많았다는 것 같은데. 예리해. 아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고개를 그래요 하고 끄덕끄덕 하는데 너는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궁금한 게 많아. 믿을 수가 없어. 아 진짜? 그 이수야, 월마트 재고가 왜 쌓이게 된 거냐? 그것부터 좀 얘기해봐. 재고가 쌓이게 된 거는 공급망 충격 때문이죠. 그래. 주문했던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건을 많이 주문했다가 갑자기 국제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거죠. 문제는 지금도 재고가 증가 중인데 어째서 재고 투자 때문에 GDP가 쪼그라들었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 GDP에서 유독 재고 투자만큼은 계산법이 달라. 그것 때문에 그래. 민간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명목상의 수치로 계산이 되지. 소비가 1% 증가했다 그럼 1% 증가된 거야. 하지만 재고 투자만큼은 증가율의 증분만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 학문적으로 딱 맞는 예는 아니야. 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2개 분기 이전에 재고가 100개였어. 1개 분기 이전에 재고는 110개로 늘었어. 요번 분기의 재고는 112개로 늘었어. 자, 그러면 재고는 순차적으로 계속 증가한 게 맞니? 네. 자, 그러면 재고 증가에 대한 증분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 지지난 분기에서 재고가 100개였잖아. 이게 110개로 늘었으면 10% 증가한 거지. 그쵸. 그런데 요번에는 112개면 그 이전에 10% 증가했는데 지금은 2%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증분만 8%. 그렇지, 마이너스 8%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 재고 투자만 그렇게 쿼테이션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는 나도 뭐 어지간한 건 다 공부했는데 어떤 책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실 기업 이익 중에서 상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고 부분이야. 그것을 그대로 GDP에 적용시키려면 이게 얼마나 변동성이 커지겠어.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고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증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1분기에는 순수출, 2분기에는 재고 투자, 두 개 분기 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명목상으로만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는 모두 플러스로 봐야 한다는 말씀?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는 말씀? 그렇지. 아니 뭐 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침체가 앞으로 올 수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GDP가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물론 한 6, 7개월 정도 후행적으로 선언하지만 이 엔버라는 곳에서 경기 침체 여부를 선언을 하거든. 근데 거기서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선언은 없었어. 그러면 그 엠버, 전미경제연구소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뭐를 보고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들이 주로 보는 것이 고용시장 그리고 제조업 동향을 많이 보고 또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소비지출, 돈 쓰는 거 그리고 소득 이걸 주로 봐. 그런데 그들이 보는 지표들을 보면 미국이 지금 리세션에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 게다가 엠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용시장인데 뭐 지금 누가 봐도 고용시장은 막강하잖아. 그쵸. 고용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럼 왜 시장에서 자꾸 경기 침체라고 하는겨? 침체가 필요했을지도 몰라.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나 많이 찍어내서도 잘 컨트롤을 해서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것은 다 막아왔다고. 왜냐면 어쨌든 돈 찍어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오르면 마지막 궁극적인 삿대질은 누구한테 오느냐? 달러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게 잘 조정을 해왔단 말이야.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경제 안에 쏟아져 들어왔거든. 실수라기보다는 인지였지. 조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딱 도장 찍기로 한 날 전화 꺼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100%막 이해는 안 가는 게 시장에서는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왔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 논리잖아요. 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하지만 실전에서는 모든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을 야기시키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건 있잖니. 그 돈들이 할 일이 있으면 물가 상승을 만들지는 않아. 물가 상승을 만드는 것은 항상 잉여 유동성, 노는 돈들이야. 조망친이 무려 3조 달러에 달하는 그 인프라 투자 법안, BBB 법안을 날리지만 근데 않았더라도. 아빠 요즘에 왜 자꾸 방송에서 조망친이라고 하는 거야? 다 망쳐놔서? 아니, 조맨친이라고 해야지. 아니 근데 CAN, 캔을 미국에서는 캔이라고 그러지만 영국에서는 칸이라고
그렇잖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칸. 아무튼 조맨친 의원도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근데 그분 한 명 때문에 BBB 법안이 통과를 못했어. 3조 달러 정도의 일거리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것이 사라진 거야. 돈은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 법안을 원래 4조 5천억 달러였거든. 그 3조 1천억까지 따로 떨어뜨리고 같이 협의한 사람이 조만친이야. 3조 달러 이상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날 이후부터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게 된 거지. 왜냐하면 바이러스 쇼크 때 이미 뿌려놓은 돈이 있잖아. 이건 뭐 여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연준은 개인과 거래할 수가 없어. 이건 대전제야.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대전제인데 미국 연준이 이 조만친 때문에 만든 기관이 있어. 그게 바로 역RP라고. 이수 그거 생각나? 이러다 다 죽을 거 생각나? 그때 1조 달러의 머리 위에다가 유동성을 이고 있었다라는 우리 방송한 적이 있었지. 그게 뭐냐면 역RP 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흡출해서 머리에 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크게 보도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였어. 연준이 MMF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시중은행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개인하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개인이 투자했던 MMF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연준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솟는 물가를 어찌할 수 없으니 정말 임시방편으로 역RP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중 유동성을 흡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무튼 일반적인 물가 상승하고 물가 급등하고는 달라. 지금 물가 급등기거든. 물가 상승은 시장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물가 급등은 시장 경제를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 심리라도 좀 이렇게 꺾어내리기 위해서 좀 침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수요로 이어지고 또 그게 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소비 심리라도 위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실현적 내러티브라고 그래. 그걸 좀 이수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 자기실현적 내러티브를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울 마음이 없는데 주변에서 야 우냐? 야 쟤 우나봐. 진짜 우나봐. 이러면 이제 눈물이 나는 지금 거예요. 막 뚝뚝 떨어지지. 그쵸? 그러니까 침체가 아닌데 침체네. 침체 맞네. 이러면은 진짜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 생각은 아직은 경기가 침체에 빠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신 거죠. 뭐 그렇지. 물론 앞으로 침체는 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가 2.5% 정도 되는데 미국 연준에. 근데 이미 지금 2.5%에 와 있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금리 수준에 와 있어. 게다가 금리 역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벌써 뭐 2, 3주째 역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여기서 침체면 어떻고 침체 아니면 어떻고 그 이름을 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2280. 그래.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침체다 아니다를 따져서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 눈 빠지겠다. 눈 빠지겠다. 이번에 조맨친 의원이 그 법안에 다시 찬성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진정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법안의 이름이 재밌잖아. 그 이름이 뭐야? 그게 이제 IRA 법안인데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그렇지. 법안이죠. 직역하자면? 물가 축소 법안, 뭐 물가 안정화 법안, 뭐 그렇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원래는 BBB 법안이었잖아. 그렇죠? 원래는 이게 4조 5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조맨친 의원이 계속 난리를 쳐가지고 3조 1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것마저도 없어졌다는 얘기까지 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3조 1천억 달러짜리를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정말 조맨친 의원을 설득하고 여러 번 설득을 했어. 하지만 설득이 안 됐죠. 안 통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반대하지 않는 항목만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찢어 발겨서 각계적으로 새롭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통과시키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한 7,390억 달러 정도라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략 3,690억 달러 정도가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할당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날 우리 증시에서 태양광이랑 그쪽 풍력 증시가 그렇지, 엄청나게 그렇지.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 테슬라와 같은 메가셀러에게도 거의 한정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 900달러를 또 넘어서기도 했고요. 그래,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오르기도 했잖아. 물론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과는 또 별도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추진된 것만으로도 대략 1조 달러 규모는 되겠죠. BBB 법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때요, 그죠? 접는 것보다야 낫지. 정말 조금이라도 물가 상승에 치명적인 이 잉여 유동성을 좀 덜어낼 수만 있어도 그들한테 할 일만 부여될 수만 있어도 다행인 거지. 물론 뭐 리틀
사실 조멘친? 조멘틴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 커스틴 시네마라고. 근데 그 사람도 지금 계속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대를 해서 또 이게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멘친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봐.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통과되어 있을 수도 있어. 8월 5일 정도 첫 번째 의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달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래도 너무 과잉했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치솟던 물가는 어느 정도 연말이 지나면서 점점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어쨌든 BBB 법안이 날라간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자, 우선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미국의 순수출, 이번 2분기에는 재고 투자 효과 때문이었으니까요. 여기서 구독 한번. 중요한 건 침체는 더 이상 두려워할 글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침체를 유도한 흔적이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침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빠르면 8월 5일, 늦으면 9월 전후로 통과될 수 있는 IRA 법안을 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강력한 물가 상승의 일부라도 수그러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2번 누르시는 분이 가끔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구독 2번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도 2번 누르지 마시고 그럼 안녕. 이거 안 해? 뚜.